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설이 나오지만 여전히 전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이끄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가동에 들어갔고,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춥니다. 어제부터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가 시작됐고 주요 대기업들도 동참하면서 에너지 전략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IMF, 코로나, 그리고 이번 중동전까지 다행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을 만한 정부 때 일어난 위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지요. 믿을 만한 정부 참으로 중요한 전제입니다. 위기 상황을 틈타서 사익을 챙기려는 사악한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믿고 하나가 돼서 가장 먼저 위기를 돌파하는 저력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보여준다면 어쩌면 이번 위기 극복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민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감사의 의미로 특별히 준비한 대광어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횟집에서 먹는 광어가 아니라 5kg 이상 대광어고, 이것도 양식이 아닌 자연산이라서 좋은 상품 먼저 알아보시는 우리 정어리원님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으니까 두툼하고 싱싱하고 쫀득하고 자연산의 맛을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양도 풍성해서 400g 한 팩, 서너 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29,900원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많이들 주문하셔가지고 조금 하루, 되게 오늘 주문하시면 오늘 발송하는데 내일 발송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홍매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를 배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김종희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아이 적금을 찾았어요. 보람있게 쓰고 싶어 여기저기 좀 나누었습니다. 와. 많진 않지만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그 슬픈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아픔을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민생경제연구소가 정말 중요해졌죠. 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자세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정필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대변인께 먼저 좀 물어볼게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그걸 좀 중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국무회의 같은 거 다 공개하니까 우리도 그걸 공개하면 중계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환율과 그다음에 채권 시장 또 선물 시장에 실시간으로 그 국무회의의 대통령 발언이나 어떤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비상경제 대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토론에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는 혼란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대통령께서 목요일 회의 주재할 때 모두 발언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발언하고 국무회의하고 그러면은 여의도 증권과 직원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서요? 예, 동여의도, 서여의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여의도가 이제 동여의도가 이제 국회, 서여의도가 국회인가? 아무튼 증권가가 이제 국회 건너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의 많은 증권맨들이 대통령 발언과 국무회의 시청 팬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 3시간 듣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윤경호 소장님 이런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국무회의 계속 공개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대통령이 저렇게 토론하고 또 활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좋을까 하는 것도 있고 장관들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공개가 되면 또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예측 가능하다. 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얘기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또는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줬던 그 발언들을 보면 아, 충분히 믿을만 하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겠구나. 라는 방향에 대한 일관성, 그게 결국 신뢰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방금 전국 지표조사 결과 나왔는데 69% 아마 취임 후 최고치 지지율인 것 같은데요. 아, MBS 나왔군요. 예, 이재명 국힘 얼마 대통령- 나왔어요? 국힘 지지율 18% 나왔어요. 1% 올랐네. 예, 18%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요즘에 장동혁 얼굴이 좀 안 보이니까 1% 예, 포인트 그런 것 올랐나 보다. 같아요. 못 오게 하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국무회의라든지 모든 걸 공개하고 밤 안 자고 일하는 그런 모습에 중도층이나 보수층 국민들까지도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고 뭐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지지자들도 막 합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자라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잘하고 북미 회담 인도할 때는 한 80%까지 그렇죠. 올라가지 85%.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박수만 보낼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닥 경제는 어렵습니다. 또 청년들도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응원하되 채찍과 이런 당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신에 최근에 당 안팎에서 너무 많이 막 싸우고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한 75, 80%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발목을 잡은 면도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정어련들 중심으로 이제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 대동투쟁으로 가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필승 변호사님 정말 비상인 게 이제 석유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다 비상이 걸렸잖아요. 당장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만 라면 봉지 같은 것도 이제 그렇죠. 나프타로 예, 예. 석유에서 나오는 그걸 만드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라면도 이제 못 사 먹을 지경이 됐다.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부족하다. 비닐 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닐이 없어서 뭘 못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당장 비닐이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사재기하고 약간 좀 이런 거에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석유 부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입는 옷부터 뭐 마시는 물도 사실은 이것도 다 석유 부산물이잖아요. 이 석유 부산물들이 모두 다 공급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현대 문명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하죠. 물도 부산물이에요. 아니, 물병. 플라스틱. 예, 물병도 부산물이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석유 부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이 굉장히 좀 잘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석유 부산물도 단지 이제 석유 부산물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식물유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 믿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급에 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거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을 망칠 정도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예, 아무튼 이번에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용경호 소장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이번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최근에 뭐 최근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건 큰 위기하면 IMF가 있고 뭐 그전에 물론 이제 위기도 있었지만 IMF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근데 이번이 이제 중동전으로 촉발된 위기인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위기잖아요. 근데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정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시련을 주나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정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하신 거론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라고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국가 경제 체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근데 우리의 내생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제 거기에 딱 하나 추가하자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 더 있었죠. 그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어찌됐든 뭐 어떤 정부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잠재적인 능력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게 뭐 주가, 환율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말 중요하다. 아까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쓰레기 봉투가 바닥날 거라고 생각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100봉지를 사 모은 분도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 아마 지금은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 진짜 착해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 모으고 쓰레기 불안이 못 버릴까. 불안을 부른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가 어떤 국지전으로 인해서 뭐 무슨 장사정포 포탄이 하나 날아왔다고 해서 우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좀 아주 극단적인 예고 아이러니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서로가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따르는 게 나중에 더 피해가 최소화됐구나. 이런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악순환을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게 바로 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문제를 인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민주정부만 들어오면 이렇게 큰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하더라도 그렇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데 아예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응할 생각.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프간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필승 변호사한테 가끔 실수를 하시네요. 우크라이나 그런 식으로 되게 우리 주변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 유능한 정부에 들어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어린 아이 때는 내가 대응을 못하니까 외부의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오히려 내가 능력이 더 커졌는데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고민하듯이 오히려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문제의 인식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그 이야기도 꼭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면 뭐 지금 전쟁 추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미국 따라가서 전쟁했다, 파괴했다 이러고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당장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냉정한 유지를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오늘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25조 규모로 이것도 굉장히 의사결정을 잘한 거죠. 신속하게.
그 유능한 정부답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영덕사람님 어제 점심시간에 슈퍼에 갔더니 종량제 봉투 사기 위한 줄이 길더군요. 참 그 이런 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대단해요. 그거 종량제 봉투 지금 뭐 위기가 나면은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향님 어제 종량제 봉투 몇 장 없어서 사려고 했더니 남편 왈 사재기는 불량 양심이라며 비애국이라며 못 사게 했어요. 야. 사재기가 아니라 원래 몇 장 없으면 사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분도 계시고 녹수님 스봉 사재기는 스봉이 그거죠. 쓰레기 봉투. 쓰레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쓰레기를 줄입시다. 맞아요. 이렇게 좀 조그만 거 사소한 거 내 주변에서부터 뭔가 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어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도입이 됐는데 5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10부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데도 있고 SK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는 걸어 다니자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해야죠. 네. 이은주님 세계적으로 칭송받았던 코로나 때도 사재기 없던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만 배려하며 공생합시다. 초심으로.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때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도 사재기는 있었어요. 마스크.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고 그 정부를 믿으면서 마스크 사재기가 줄고 또 마스크 생산량도 그만큼 충분히 늘렸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하실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스크도 초반에 좀 맞아요. 잠깐 그랬었고 나중에는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 마스크 얘기할 때마다 참 그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초반에 이제 마스크 막 품귀 현상이 심각할 때 제가 방송에서 그때 MBN에서 그 뉴스와이드 진행할 때였어요. 근데 저도 뭐 마스크 한 장 가지고 일주일 버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사무실로 소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상자가 왔는데 편지가 이렇게 삐뚤빠뚤. 나는 80 먹은 노인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병원에 갈 때 외에는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앵커님이 마스크 가지고 일주일 쓴다고 그러는데 매일 방송하는 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마스크 보냅니다. 그러면서 10장을 보내셨어요. 와, 그걸 보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 편지는 지금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지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만한 정부인가 하는 거. 믿을 만한 정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가자라고 할 때 그 믿을 만해야 따라가지. 지금 윤석열 같은 놈이 뭐 가자 그러면은 너나 열심히 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짚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건 전쟁 와중에 전술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한다고 했다가 또 늦추고 당기고 막 이런 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뭔가를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도 말을 못 하겠어요. 워낙 또 트럼프 좀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일가 측근들이 이 전쟁 와중에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 그 전에 쭉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짚었는데 일단 패턴은 있다고 지금 CNN이 분석을 했어요.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그때 딱 풀어주고 그다음에 주말에 접어들면 공격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국 증시는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와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그것에 막 얻어맞고 막 코스피 뚝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8시간 통첩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든 세계가 숨죽이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또 한 10시간인가 앞두고 탈세강 공격 유예할 거야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글을 SNS에 올리기 15분 전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8천억 원이 넘는 웬만한 나라 예산에 가까운 그런 돈을. 그래서 이건 좀 수상하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했죠. 누군가는 엄청난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크루그만 교수가 이건 분명히 이거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반역이다. 다른 나라를 폭격할지 여부 같은 국가 안보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이걸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식으로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용경호 소장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23일 트럼프가 제가 좋아하는 소셜 트루스에 글을 올려요. 그게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올려요. 그게 아침 7시 4분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전인 6시 40 몇 분에 8,700억 원 어치, 그러니까 5억 8천만 달러 정도 되는 평소와는 너무나 많은 양의 원유 선물이 거래가 됐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 거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쉽지가 않죠. 다만 그동안에 트럼프의 측근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측근 중에 두 아들은요. 이번에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까지 우선 드론 제조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돈을 또 끌어모으고 남들에게도 돈을 넣으라고 막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이해충돌입니까? 두 번째, 이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거 업체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트럼프의 둘째 아들입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업을 막 유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행태를 보였던 자들이 두 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정보를 측근들에게 줘서 얼마든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폴 크루만이 저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건데요. 미국은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란 영어 표현 중에 인서렉션이라는 단어를 아마 쓰더라고요. 내란은. 근데 미국은 흔히 말하는 헌법이나 형법 그리고 이런 우리 관련된 소송법에 이 인서렉션,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지금 크루그만이 쓴 트리즌이라는 이 반역이라는 게 결국 내란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는 이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이다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유예를 하고 폭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선물 거래를 낸다라는 것, 새롭게 낸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유가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정보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조그만 거래 금액도 아니고 무려 8,300억. 8,300억, 8,700억 뭐 이러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베팅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유예한다라는 그 정보가 올라오기 불과 15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교수가 이렇게까지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거래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네. 실물 경제 아,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투자계의 거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 1학년 때부터 했고 최근에 코인은 좀 빠지셨던데. 많이 빠졌습니다. 예, 재산이 공개가 돼 버려요. 나는 그래도 코인 얘기 안 했다. 아니 근데 주식과 합법으로 제대로 했으니까. 주식과 다를 바가 이게 없기 점잖은 때문에 분위기인지 알았더니 물론 문어 뜯는 사이.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아니, 확인했으니까. 주식과 코인이 다를 바가 없고요. 제가 예, 처음에 그럼요. 대학교 1학년 때 주식 투자할 때도 코인 투자만큼 도박처럼 여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지금은 안 처음에는 그러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주식 투자했다면 일찍 관심을 가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랬었거든요. 어때요? 근데 그 관심이 있는 분으로서 초등학생들도 그런 거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초등학생이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는 열심히 놀아야죠. 초등학생 이제 예금부터 배워야죠. 네, 그냥 예금부터. 저축하고 아끼고 그게 예, 제일 그렇죠. 최고이고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우리 관점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긴 하지만 국가 정책 단위, 특히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서는 주가하고 관련 없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유가하고 관련 있는 전쟁도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 단위의 주가라든지 국가 단위 원유가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특정 개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인지 트럼프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개인을 위해서 지금 국가의 비용을 수천억 달러를 쓰고 국가의 국민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타 국가의 국민의 피를 대량으로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단순히 기존의 전쟁들에 대한 경제적 셈법과 지금 트럼프의 전쟁의 경제적 셈법을 동일하게 둘 수 있는가? 그 트리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내란이라는 게 뭐 헌법기관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폭동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은 국가라는 국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거의 모두 다 트리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병이 자기 부대의 정보를 타국 그러니까 적대국에 팔았다. 이것도 트리즌이에요.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 행위, 국가의 손해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으로 전환하고 있는 행위죠. 이것도 명백히 트리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너무나 이상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쟁과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재무장관이 어디를 뭐 폭격할 거다, 엄청난 폭격이 가지고 본인이 전쟁 그렇죠. 작전에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휴전협상에 트럼프 사이가 나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찍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국가 맞아요. 내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가족, 측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결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고급 정보가 미리 흘러가지고 본인이든 지측근이든 이익을 주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미국 시민들이 빨리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몰아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바로 특검하고 지금 국정조사하고 그럴 건데 미국은 이제 뭐 탄핵도 나중에 됐을 뭐 청문회 같은 거 해서 밝혀지겠죠. 과연 이번에 적어도 어떤 자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투기를 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저나 협상은 어찌 됐든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부인하기는 하지만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협상을 떠나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통령이죠. 아, 국방부 장관인가? 피트가? 핏 헤그세스. 네가 하자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그거 네가 하자고 그랬지. 김용현이한테 김용현이한테 그랬던가요? 네. 전쟁 빨리 끝날 거야 하는 거하고 내란 빨리 끝날 거야 하는 거하고. 의사들 처단하자고 그렇죠. 장관이 올렸는데 제가 네. 뭐 그렇게까지 그냥 그런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말았죠. 뭐. 그냥. 똑같이.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트럼프가 이제 저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끝낼 생각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트럼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We're in negotiations right now. They're doing it along with Marco, JD.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저런 리더십은 윤경호 소장님 참 비겁하지 않아요?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 그러게요. 그런데 2024년 치러진 이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라고 하지만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다시 뽑았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1년입니다. 트럼프가 2020년에 1기 행정부의 임기를 마치고 2021년 1월 20일에 다음 대통령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의사당 점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가담, 그다음에 주모, 동조 그걸로 아까 얘기하신 트리즌, 반역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2025년 취임하자마자 이 사람들 다 사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아무리 이 인종차별 또는 뭐 극우, 증오 이런 걸 감추지 않는 사회로 변했다라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은데요. 지금 트럼프의 저런 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를 뽑아줬던 공화당 지지자 또는 미국 국민 또 뭐 백인 우월주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저게 뭐가 문제야? 혹시 이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무슨 단순히 강대국의 논리다라고만 하기에는 이 세계 질서라는 게 이제 도덕적인 기준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약육강식의 논리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럼 할 말 없는데요. 그걸 미국 국민들이 그냥 보고만 넘어갈까?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는 왜 미국 국민들이 이걸 쫓아내지 않느냐 그랬지만 오히려 트럼프를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주목한다는 게 11월 중간선거에서 정말로 민주당이 다수가 돼서 다수의 중요한 건요.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해야 그것도 60명 이상을 차지해야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역사에서 탄핵 얘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닉슨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먼저 사임했고요. 예. 닉슨도. 클린턴도 루인스키하고 그 추잡한 추문을 벌여놓고도 하원에서는 뭐 의결이 됐지만 상원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도에서는 탄핵이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도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이 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우치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가 긴장하기는 긴장할 거예요. 트럼프 별장 있는 말을 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선거 때 트럼프가 그 지역에서 10%포인트 이상 압승을 했던 지역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별장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트럼프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조차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민주당 후보도 자기가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당황하고 그러던데 그건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6월 달에 대구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사실 민주주의가 또 말랑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정부 대 국민의 형태로 부딪힌 적은 별로 없긴 한데, 미국도 그 나름의 내전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흑백 갈등도 있었고, 유색인종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을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낸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도 이 부분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어요. 어느 나라도 탄핵이 쉬운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탄핵이 어렵죠. 역사적으로 3번이 시도가 됐지만, 그 2번이 해도 너무하니까 된 거지. 맞습니다. 그 2번도 정말 힘들게 된 거죠. 지난한 투쟁으로. 아름다운 동행님, 좋아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좋은 방송 공짜로 듣는데 좋아요 구독으로 앵커님께 힘을 주시면 백운기 앵커 에너지 듬뿍 받아서 정어리 가족님께 팝콘 같은 좋은 뉴스 팡팡 터뜨려 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동시 접속이 11,000명 돼가는데 좋아요가 4,000명이 안 되는군요. 아름다운 동행님이 독려하실 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요.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밑에 엄지손가락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되고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2번 누르면 사라져요. 그리고 혹시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구독 누르고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와, 금세 2천이 올라가 버렸네. 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누른 거 잊어버리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저부터도 안 누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눌렀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하고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한다, 뭐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서로 양쪽 간에 오고 가는 협상 조건들 들어보면 역시 저런 게 협상이구나 싶은 거죠. 미국에서 이란한테 요구하는 협상 조건도 저런 걸 이란이 받겠어 싶고 이란도 미국한테 야 전쟁 배상 다 해 그러면은 그걸 또 하겠어 그러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그랬다가 이렇게 좁혀가는데 이번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뭐 열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는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 의회 의장 협상 파트너로 얘기를 하는데 이란에서는 저렇게 오라고 그랬다가 또 암살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쿠슈너라고 사위가 협상 대표가 그 2명 중에 1명인데 이란에서는 그놈은 안 돼. 왜? 지난번에 이자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그냥 너네들이 뒤통수 쳤잖아.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보니까 뭐 잘 모르더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안 돼요. 가장 그런데 협상을 가로막는 것은 협상하자고 해놓고 그 와중에 지금 지상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또 전략 전술 차원에서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알지 우리 이제 완전히 들어갈 거야 이렇게 딱 해놓고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이란이 좀 어이구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고 또는 협상하자고 시간 벌어놓고 지상군 점령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백악관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안 받아들이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레빗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But if Iran fails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current moment, if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defeated militarily and will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That President Trump's meeting and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First Lady Melania and President Trump will also host President Xi and Madam Peng for a reciprocal visit in Washington, D.C. at a later date to be announced this year. 자,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윤경호 소장님한테 저 분석을 한번 부탁을 드릴 텐데 일단 자 확실하게 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공갈 날렸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지난번에 미뤘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했다. 그것은 뭔가 중국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날짜가 잡힌 게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그 백악관의 기자들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레짐 체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이슨 뭐 이렇게 그 기자 이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당초 이 전쟁의 목표를 이란 정권 교체 또 핵 제거 이런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 달성했던 거 아니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전쟁을 시작한 게 2월 28일 토요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 3월 28일 한 달이네. 휴일에 휴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레빗 대변인이 하는 얘기에
블러핑, 허풍, 허세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트럼프도 블러핑에 너무나 능한 사람이고 레빗조차도 블러핑에 너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만약에 국면에 아주 심각한 전쟁이라면 미국도 모든 전쟁 지휘는 합참의장이 합니다. 합참의장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또는 합참의 대변인이 전황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뒤집어 말하면 휴전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빗이 저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는 본인이 얘기한 블러핑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워질 수도 있다. 개인적인 거지만요. 저 레빗이라는 대변인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그 아이가 우리 실그로 하면은 아마 돌 임박했나 봐요. 그 미국에는 돌에 임박한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쏟아주는 이걸 이제 선물 폭탄 이러면서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걸 해요. 그걸 지 개인 뭐 이 SNS에 막 사진과 함께 올려서 막 자랑하고 할 정도로 속이 없는 29살 먹은 친구예요. 20대 대변인. 한참 전쟁하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옆에서는 심각성을 던지는 판에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서 전쟁 지시해놓고 지는 골프 치고 다니는 거하고 뭐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빗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미국 국민이나 전 세계에서 과연 실제로 얼마나 믿을까. 이제 다만 레빗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서는 아까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3월 말 4월 초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그게 5월 15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는 되겠죠. 그러나 전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는 우리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 언론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언론에서 다뤄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 뉴스만 요약해서 한번 줘봐 라는 지시어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분을 듣고 이거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미국 내에 뭐 친민주당 또는 뭐 리버럴 언론들도 있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이 전환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하다 보면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유럽 언론들은 이란 쪽 입장에서 정말 이란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혹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조금 더 균형을 가진 전황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사적으로 붙였습니다. 사실 유럽 입장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이전의 전쟁을 안 끝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지상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미군이 이동하고 있다는 지상군이 규모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장소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는 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전술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지역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그 군대가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고 그리고 미군이 이란을 대규모로 지상전을 침략했을 때 미군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어요. 문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경적 위태가 아니에요. 경적은 필패예요. 적을 가볍게 보고 하는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미국은 워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란과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국이 원한 결과를 나온 게 16번인가 있었던 시뮬레이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참담한 패배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지금 최악이 전쟁을 수행하고 책임져야 될 트럼프는 저 모양 저 꼴이고 그리고 적을 너무 얕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F-15 세대 격추돼 버렸죠. F-35 격추돼 버렸죠. 이게 단순 우연이 아니에요.
전쟁이 난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적을 가볍게 보고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상태에 전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란 수뇌부가 이걸 과연 모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전쟁이 그래도 이제 국면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 아닙니까? 자,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방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D-69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현재 지방선거 전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대구하고 서울 아닐까 싶어요. 서울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대구가 이번에 대구식 표현으로 디비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 오후 4시에 지방선거 전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어요.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대표님, 오피니언스의 윤희용 대표님,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죠. 예. 이분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승패를 예측하느냐,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면 좋겠느냐,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3시 반부터 열어놓고 여러분들 인사한 다음에 4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국힘당이 맥을 못 쓰는 지경이 되고 여기에 이미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김부겸 총리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뭔가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계속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죠. 오늘 아침에 방금 전이죠. 정청래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자.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시민들께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 입장을 최종 발표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김부겸 총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확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을 맡겠다라고 농을 날렸는데도 웃지를 않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엄중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뭐 3월 말까지는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 계속된 당의 요청에 당이 먼저 좀 비전을 제시해라 그랬는데 오늘 만나는 장면을 공개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김남국 대변인님 네. 출마 결심은 굳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7, 8할 이상. 7, 8할 이상. 예, 거의 굳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1월 초 2월까지도 사실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 주변의 측근들도 2월 중순, 3월, 2월 말까지도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TK 통합법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 그래서 대구만 따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구에서 승부를 민주당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류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영남일보였죠. 21일부터 23일 이 주초에 1대1로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1대1로 붙였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대부분 이겼고 이진숙 후보만 오차범위 내로 붙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익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께서 아직 후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오늘 아까 모두 반응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방금 이제 회담 종료하고 이야기가 종료하고 나가는데도 자세한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신중하게 숙고하는 이유가 여론조사는 5% 10% 족체 나오더라도 실제 나중 표심을 보면 보수가 결집하는 곳이 TK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황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구 시민들에게 해보자 이야기할까? 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가 아마도 대구의 예산 폭탄을 넘어서는 대구의 먹거리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인 어떤 발전 경제 정책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을 찾아뵐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권상님 대구에 사시는 분이든가 대구는 힘들 겁니다. 서문시장이 존재하는 한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론조사는 일부일 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대구가 쉽겠습니까? 대구에서 대구시장을 민주당 시장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구도 상당히 좀 낙후돼 있다.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김부겸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구시장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하고 대구시장 임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남은 임기하고 대구시장 임기가 거의 같아요. 4년씩. 그렇게 되면 공교롭게도 지방선거하고 이재명 대통령 1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기가 딱 맞습니다. 딱 맞잖아요. 예. 딱 1년째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사실 역대 정부들이 뭔가 일이 진행하는 게 상당히 느렸어요. 그래서 정치인인 저도 죄송하지만 뭔가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을 때 실현되는 것은 1, 2년, 2, 3년 뒤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속도가 정말 행정의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취임한 지 거의 2, 3개월 만에 찾아뵈셨고 그다음에 대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들 뭐 밀려 있었던 거 올해 반영해가지고 편성해갖고 바로 지원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구 신공항과 그 다음에 달빛 철도 이런 것들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용역비와 그 다음에 예타 이런 거 면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10개월 만에 다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대구시장에 김부겸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도 맞지만 행정의 속도가 과거 역대 정부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대구가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카드고 대구 시민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민주당 시장이 된다면 통해서 엄청나게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혀 엉뚱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출신이고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행정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뽑아서 손해볼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구라는 데가 이제 워낙 지역성이 강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노출되지 않는 층이 또 많은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이럴 때는 응답률 자체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한 사람들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위험한 수도 있는 선택인 거잖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님께서 사실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뭐가 아쉬워서 사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총리까지 하고 은퇴선언까지 했던 정치인으로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한다라는 큰 결단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좀 주어져야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덥석 출마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숙고하고 특히 정부 여당 차원에서 우리 대구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걸 자기가 함께 안고 그걸 또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신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그냥 기회가 되면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양평에서 사실상 은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에서 정말 올인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선거를 보니까 3번 떨어졌잖아요. 수성에서 2번 떨어지고 시장 선거 한번 떨어졌는데 다 40%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지지층이 40%는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고 2020년대 수성에 당선될 때 62.3%예요. 그때가 이제 친박 그렇죠. 예. 난리 났을 때잖아요. 친박 감멸사들이 난리 피우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때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한번 바람이 불었거든요. 당시 김부겸 한번 시키자, 민주당도 한번 시켜보자. 근데 지금 대구 시민들 분위기가 대구 전문가들 하면 김부겸 한번 시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국힘당은 지금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곳이긴 하죠. 그리고 뭐 아까 화면도 보시겠지만 총리님이 아직 굉장히 젊으세요. 팔팔하세요. 저도 사진에서 보면 재밌어요. 정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일하기 아직 딱 좋아요. 이제 학번은 76학번인가 계신데 그러니까 전혀 그 약간 노쇠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여전히 청년 김부겸, 팔팔한 김부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에 부겸이로 한번 가보자 이런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대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저는 힘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결국 중요한 건 유권자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의 유권자님들이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거 왜 대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저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 그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한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라는 생각을 해요. 이 두 지역이 매 선거마다 이 균형추 내지는 뭐 분기점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 김남국 대변인이 표현하신 것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보수 쪽의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이 되면 더 뭐 뭔가 많이 끌어낼 수 있고 더 아까 말씀하신 행정의 뭔가 원활함을 끌어올 수 있더라.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을 뽑아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그쪽 사람을 또 바꿔줘. 이런 식으로 이 실용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왜 전라도와 대구나 또는 경상도 일부 뭐 이런 쪽은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바뀌지 않는 거. 이게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실용 선택 측면에서 현명할까. 전 그런 점에서 대구가 이번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이라는 후보 개인이 갖는 합리성, 그다음에 과거의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이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데 부담도 덜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걸 뭐 무조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세요. 또는 뭐 싹쓸이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논리 말고요. 그래야 사실 정치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대구가 이제 지금 가장 핫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대구로 막 취재를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여당, 야당 출입하는 기자를 만나갖고 이야기 들었는데 대구를 갔다 왔는데 김부겸 총리에 대한 인터뷰를 딱 10개만 좀 따려고 했는데 원래는 20개 따려고 했는데 10개 따는 게 쉽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좋은 이제 긍정적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예. 근데 원래는 목표를 10개 잡아야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골라서 쓰는데 이 20개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없다일까요? 샤이일까요? 샤이 보수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표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대구는 샤이 보수를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어떤 대구의 마지막 샤이 보수와 그런 샤이 보수가 결집하는 게 되게 걱정스럽고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쉽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또 어쨌든 그럼에도 민주 진보 당원들이 또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대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바로 경제 이벤트. 그래서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희망과 기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샤이 보수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샤이 진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구라는 지역색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역 전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걸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개를 따는데 이게 다 나쁜 게 20개가 나왔다. 그러면 샤이 보수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견을 아예 표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따기가 어려웠다면 이건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그 지금 지형에서 된다는 거는 거의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럼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한 패널이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출마한다면 그건 정말 김부겸 총리로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이제 나이가 70이죠 아마. 근데 호적이 좀 늦게 돼 있으니까 실제는 예, 실제는 70이에요. 58년으로 되어 있는데 57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70대 총리까지 하고 정계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나온다. 뭐 그 전에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럴 때는 나이가 좀 젊었을 때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 나이에 총리까지 하고 나온 사람이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어떤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을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제 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총리까지도 했는데 대구시장 그거 해서 뭐를 더 바라겠느냐. 이건 오로지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다면 나를 키워준 내 고향을 위해서 한번 최대한 뭔가를 해보고 그걸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 아니면 결심하기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결심을 넘어서 결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는 건데 여전히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안 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김부겸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린 왕자님. 제가 TK에 살지만 여론조사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막상 투표장에 가면 계속 찍던 대로 찍어요. 스토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구 샤이 보수 많아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샤이 보수들이 응답을 안 한 거예요. 막상 선거날 되면 투표날 다 2번 찍습니다. 이미리네님. 대구는 믿으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 50년 살고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가면 국힘당 지킬 곳은 대구밖에 더 있나 하면서 뭉칩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겁니다. 이렇게 그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산이대희님은 약간 이제 재미있게 보내셨어요. 대구는 민주당 시장 뽑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한 무 봐라. 그러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사용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아직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은 그게 그냥 숨쉬듯 당연하단 말이야. 저는 이제 댓글에서 대구는 어렵다라는 댓글이 많이 오는 걸 보면서 슬며시 미소가 나오는 게 진짜 안 될 것 같으면요 대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근데 그때 2016년에도요 김부겸 전 총리 당선된 수성구가 대구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김부겸 되네 안 되네 했는데 62.3%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득표율 60.3%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신승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뭐 다들 걱정하는 마음 비슷한데 이번은 바닥에서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만나는 민심도 아직은 좁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엔 대구 시민들이 실용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이지만 외면했던 경북 사람들이 아니 내 고향 사람 내가 외면했는데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 너무 잘하는 이렇게 입장이 많이 바뀐 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대구 경북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흐름이 대구도 그대로 투영되지 않을까요? 지난 대선 때 31%나 나왔어요? 대구에서? TK에서?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어린 왕자님. 지난 대선 TK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제일 높았던 곳이 안동입니다. 그나마 대통령님 고향이라서 그만큼 나온 거예요.
31%가 TK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아, 안동이 31% 나왔는데 TK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안동이었다. 안동이다. 그나마 네. 고향이니까. 네. 그렇죠.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쉽진 않죠. 예. 네, 저는 혹시 쉬우면 뉴스도 안 돼요. 그럼요. 혹시 보고 계시면 나오세요. 저희가 바라면 어떻게든 일으켜 보겠습니다. 밑에 부채질을 하든지. 심지어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상 지선한 그럼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예. 약간 분위기가 지금 좀 뭐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시장 전임 대구시장인데 거의 대구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하다가 도망가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따지고 보면 전임 대구시장 때 다 그랬어요. 홍준표가 유독 눈에 띄어서 그렇지. 그런가요? 그다음에 네. 원래 지자체단체장은 주소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구시장을 하면서 나는 서울 사람이다, 서울 시민이다 이래버리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이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올림픽 선수촌에 사시는 그분. 30년 서울에 살았다 이래버리고 이게 황당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한다는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지 없이 너 충분히 되지 않을까? 아니 어찌 됐건 대구가 어렵건 쉽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도전을 해봐야지. 예. 안 되니까 놔둬요. 그렇죠. 그럴 수는 세상의 없잖아요. 카드가 예. 김부겸 전 총리님이면 그도 총리 전에 행안부 장관 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막 예. 그 미담도 많아요. 이분은요. 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전 하면 국민이 마음 모아서. 예. 예. 그런가 하면 국힘당은 지금 참 어려운 선거 치르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이죠. 그런데 징계했는데 이제 복귀했고 그러면서 절대 장동혁이는 오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예비 후보들 하고 그러면은 대표들 불러서 좀 얘기도 듣고 그럴 텐데 장동혁이 오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요. 인기가 없으니까 사실 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득표를 하려면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윤석열을 싸고 돌고 극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전환길 뉴스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장동혁 대표가 선거장에 나왔다.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지만 국민의힘 어떤 뭐 분을 만났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오면 그날 내가 입원하려고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심각한 상황에 더더군다나 지금 대구시장의 1위였던 이진숙 후보가 컷오프되고 그냥 컷오프되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더 크게 쓰일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보고를 언급했죠. 거기에 더해서 당대표에다가 심지어는 경기도 도지사 후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헷갈릴 때는 저희가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헷갈릴 때는 고성국 TV를 보라고 하는데 고성국 TV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진숙 후보가 경기 후보로 확정이 되고 이진숙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함께 서울 수도권을 돌아다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선거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현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이정현 위원장 등 지도부가 경기도에 선택권을 넓히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지도부가 몇 년 전부터 수도권에 이기는 전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거든요. 선택권을 넓힌다는 말이 영입할 인재가 없음 혹은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표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놓고 저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윤경호 소장님.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아 근데 이제 서울은 지금 수도권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서울과 저는 경기 인천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대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 하나에
커튼 안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마음 놓고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경기는 이미 인구도 1,400만이라고 할 정도로 확 격차가 벌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가서 뭐 밀려나서 사는 지역이다. 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울에서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곳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딱 둘이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경기 쪽에 그 지원이라는 게 함진규 전 의원, 그다음에 양향자 최고위원 이 둘밖에 없다. 전 그 뉴스를 최근에서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몰랐는데 그거 하나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에게 딱 하는 게 오죽하면 당대표가 오면 올수록 더 손해일 것 같다 이 말을 한다는 거는 그 당대표는 뭐하러 존재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렇게 버티기를 해도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날 바로 쫓겨날 텐데. 근데 그게 또 뭘까? 애매한 게 선거 어차피 폭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 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봐라 배현진이 내가 수도권 못 오게 해서 선거 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서로 탓하는. 그렇죠. 근데요 진짜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요. 폭망 예정돼 있다. 압승이 무조건이다.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교만을 경계하지 않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4시에 딥블루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잠깐 취재를 해봤는데 그중에 한 분은 서울 안심할 수 없다 해요. 실제로요. 제 생각이 그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김동연 지사가 1위를 달리잖아요. 서울도 지금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국힘은 안 돼 이러지만 오세훈이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현직을 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선거해본 김남국 의원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현직 꺾는 거는 아마 팔씨름으로 따지면 이만큼 넘어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거예요. 지지율이 아예 그러니까 1, 2% 이름도 없는 그런 어떤 후보자가 현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20, 30% 깔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현직 특히나 그냥 국회의원 현직은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조직 동원 능력이 없는데 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은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산하기관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직접 선거 동원은 안 되지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관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직이 가지는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 지금 김부겸 그 총리님 한 번 대구시장 당선되시잖아요. 한 번에 못 끝내요. 잘하면 2번, 3번 하라고 하고 연임을 하라라고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연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연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직이 가지는 그 프리미엄 힘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합니다. 다만 요 오세훈 시장은 사선을 했는데 조강한 그 최고위원,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 말할 정도로 사선하는 동안 도대체 한 게 뭐냐라고 말할 정도로 무능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조금 오세훈 시장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현직 프리미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는 어마어마하다. 사실 한 게 없다는 말은 그거는 깐 게 아니라 띄워준 거죠. 띄워준 거예요. 한강버스 종묘 개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한 게 없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딱 떼고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덮어줬구나. 그럼요. 그건 깐 게 아니에요. 이런 신박한 해설을. 얼핏 생각하면 깐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서울은 경기도하고 확실히 정말 다릅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제가 조심 또 조심 집결 또 집결해야 되는 게 서울은 강남 3구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없잖아요. 경기도는 대부분 주요 도시가 호남 분들이나 개혁 성향의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곳이에요. 대도시가. 서울은 강남 3구는 인구도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막 지지율 막 10% 안팎인 그렇죠.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해요.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놓고도 욕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서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대형교회가 많아요. 서울은 희한하게. 그렇죠. 극우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은 마지막까지 51대 49, 심지어는 50.5대 49.5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이등하다는 생각을 때 지고 있거나 질 수도 있다로 생각 뛰어야 돼요. 누가 이 세 분 셋 다 훌륭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세 분이 지금부터 잘 경쟁하고 멋있는 경쟁하고
정말 서울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이제 부동산개혁 그렇게 가는데 부동산은 5월 9일이 분기점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안 팔면은 이제 엄청난 손해들 봐야 될 거고 그러면은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언론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언론과 관련한 게 꽤 많아요, 윤경호 소장님.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관련법들 뭐 정비하면서 가짜 뉴스의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걸로 사실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에는 사실 어느 매체든 사실 1인 매체 뭐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방향의 극좌나 극우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상황 논리를 되게 다 이제 갖다 붙이죠. 상황 논리.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먼저 한 거야. 우린 거기에 따라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발뺌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죠. 정치인은 그걸로 인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는 실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또 성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연예인들 뭐 아주 다시는 재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나중에 보상하는 걸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는 걸로, 나중에 추후 보도를 하는 걸로 만회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궁극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언론도 국영 매체가 아닌 이상은요, 시장 논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강압적으로 타율적인 강제로 정리정돈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독재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그럴 수 있냐. 마녀사냥 하듯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결국 소비자가 냉정하게,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줘야 못된 언론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조목조목 풀어봐야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과 관련된 글을 X에 사흘인가 나흘인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예. 최근에 올린 것은 이번 것은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주권자의 국민 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 행위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걸 놓고 진짜 사과냐 아니냐 이거 좀 신경이 쓰이는 판인데 또 SBS 노조는 이거는 뭐 권력이 우리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노조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것은 경영진의 뭔가 그 장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경영진한테 지금 뭐라고 해야죠. 그게 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권력이 지금 SBS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간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 언론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론 직필해야 되고 보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런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오만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오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내용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저 잘못된 보도를 보고 그 당시에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도 하나가 그냥 잘못된 보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했던 행태를 보면 조폭 연루설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다가 허위 사실을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이 조작을 가져다가 국민의힘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걸 받아다가 질의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대선 공작이고 대선 기획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그 조폭 연루설 이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미 그때 2022년에 당선되셨겠죠. 아니 그것 보고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요. 그다음에 2021년 그 조폭 연루설 그때 했던 그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 요 조직 폭력배들하고 다 식구들처럼 그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고 그 방송을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정감사 경기도 하러 갔을 때 그 완전히 사실과 다른 돈다발 딱 해놓고 이게 조폭한테 받은 돈이라고 했던 국힘당 의원 있잖아요. 김용판 의원. 그 국정감사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서 또 그건 또 면책특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예. 경찰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다들 많이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사실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사실 SBS 사측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는 정말 너무 드라이하게 나왔더라고요. 석고대죄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재명을 조폭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보도가 났잖아요. 근데 왜 한 번만 보도가 났냐면요. 원래 시리즈 보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당시 SNS에 이 보도 나간 날 반향이 있었잖아요. 뭐 영화 아수라 같은 일이다 하고 이재명만 몰아가고. 그러니까 요놈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재명과 관련돼서 조폭 제보해달라고 SNS에 올렸다니까요. 추가 보도를. 네. 그러면서 성남에 진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 알려달라고 이걸 제보해달라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속해 있는 조폭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친구들 그런 거 만들잖아요. 진실한 번 모임 이런 거. 예. 그런 어디서 허위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무슨 모임이 있다. 그것들이 조폭 아류다.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요. 저희 고향 친구들 이름이 그 모임이 진우예요. 근데 누가 진우회 모임 했다고 올렸어요. SNS에. 진우회 잡았습니다. 이재명과 인연이 있는 안진거리도 있네요. 사진에. 어허. 제가 조폭으로 몰렸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보도를 한 다음에 추가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아예 목적의식을 가지고 SBS 노조는 자기 조합원이니까 보호한다는 미명의 그런 입장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조합원이어도 잘못은 잘못을 용기를 해야 정말 노동운동이 덫을 맞는 거죠. 저는 이게 자기 조합원이다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또 검언 조작의 지금 냄새가 진하게 풍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차도 보도할 거다. 이걸 검사가 어떻게 알고 그걸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런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검사와 언론 사이에서 큰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있어요. SBS에서 반성을 했어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근거 없는 방송을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질문은 근거 없는 방송을 왜 했니가 돼야 돼요. 근거 없는 방송을 왜 했니라고가 돼야 되는데 질문이 거기까지 못 나가버려요. 여기서 지금 막혀버렸어요. 뭘로 막혔냐? 너네들 사과가 맞냐 안 맞냐 이걸로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가 진행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 사과했어. 그럼 왜 했어? 그래? 왜 했는데? 누가 했는데? 이 추적에 나가야 되는 이 단계에서 SBS가 이상한 언론 노조에서 이상한 지금 성명이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언론을 위하여 해야 될 논리 진행이 지금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노렸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언론과 검찰 사이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이거. 너네들은 근거 없는 방송을 했다. 도대체 근거 없는 방송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도 강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이유를 찾아가는 내 말은 다 맞아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 블럭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유독 그 SBS 그 PD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시에는 유명한 사실인데 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정도 없죠. 2차, 3차 보도를 하려고 그랬고 맞아요. 제보를 받겠다고 그랬죠. 진우회를 추적을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저희 진우회가 당해버렸다니까요. 제가 다시 그래서 그래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언론 노조만 해도 입장이에요. SBS 노동조합이 섞이는 데가 언론 노조인데 언론 노조는 허위 보도 책임자의 입장인 거예요. 맞아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S 노조가 정말 최소한 드라이한 사과라도 하고, 다만 대통령께서도 좀 직접적으로 혹시 저희 조합원들이나 저희 취재진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SBS 노조는 정말 다짜고짜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조를 SBS 썼잖아요. 노조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고요. SBS도요, 사과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완전히 뭐 사과문 보면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 정도면은 방송국 문 닫는 것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진짜 책임지는 모습들이에요. 사과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맞게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과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사에서 지금 계속 검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보여줬잖아요. 사건 암장도 보여줬고 없는 사건 만들기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잘 차려진 요리상 위에 쟁점이 되는 게 오로지 SBS 노조가 건방지다 이것만 지금 남아있어 버려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SBS에서 노조가 건방지게 나온 이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 노조가 저렇게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정작 권력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틀어진 거, 이건 뭐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검사들과 또는 당시에 뭔가 이 정보를 쥐고 있는 쪽과 거래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 이재명을 쓰러뜨리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건 범죄잖아요. 그건 규명이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닌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은 종합 편성 채널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만, 그때는요 지상파 3사의 PD 저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이 PD 저널리즘은 그 나름대로의 또 독특함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자 집단은 내부의 그 게이트키핑이라는 이 저널리즘 용어로 걸러지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밑에 있는 기자가 튀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도 위에서 확인,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킹이라는 과정 속에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조금 더 완화되는, 조금 더 합리성을 갖는 걸로 결국 결과물이 보도가 되는데, 이 PD 저널리즘은 그런 점에서는 층이 우선 얇고 그다음에 훨씬 더 주의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 통제들이 얕았을 거라고 분명히 추정이 돼요. 다만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성향 또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당시에 야당 진영에 그래도 유력했던 정치인을 오히려 죽이는 걸로 하다 보면 뭐 그에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또는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이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집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력한 정치인 쳐내는 거를 자기들의 훈장처럼 생각한다잖아요. 언론도 그럴 수도 있죠.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거라면, 이런 내부에 정말 샅샅이 한번 파헤쳐봐서 치부가 있다면 그 그겁니다. 치부를 좀 고해성사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모습입니다. 샅샅이 봐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언론사에서 이것은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말 언론의 공적 기능이고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날리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정보를 얻고 뭔가 뒤에서 꾸미는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뭐 중동 전쟁에 정신없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샅샅이 훑어보자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그런 모양새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참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어떤 내용이 일이 진행이 된다면 왜 지난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SBS만 빠졌는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보 하나면 회사 문 닫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진짜 레거시 언론들은 자기네들 유튜브 언론들에게 비판하는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브로커이자 주범인 조우영을 봐줬다라고 하는 뉴스타파하고 뉴스버스 보도 때문에 검사를 10몇 명을 투입을 하고 수사권 넘는데 명예훼손사건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그리고 김건희 얼어줘. 체제 전복범죄다. 그 커피 타주고 봐줬다는 그 보도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커피 타준 게 본질이 아니고 봐줬다는 게 본질인데 커피는 다른 검사 타줬는데 윤석열 타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커피 탄 거 맞는데 네, 커피 타줬어요. 압수수색하고. 네, 윤석열이 직접 안 타고 비서가 타면은 뭐 다른 주인검사 타줬는데 그걸 윤석열이 타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체제전복 범죄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구치소에서도 그렇게 커피 찾는다는데 본인이 그 교도가 먹는 거 뺏어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압수수색도 당했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갑시다. 어제 그 박왕렬이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탕수수밭에서 3명이나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고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그 안에서 저는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잘 취재했던 오혁진 기자한테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약 사업을 한 게 그 전에 마약 사업 하다가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교도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신사업을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도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김남국 대변인님 법조인이니까 나온 김에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혁진 기자가 어제 방송에서 이 박왕렬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박왕렬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리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 수용소는 마약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안에서 물품 같은 것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범죄 수익을 만들어야 물품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게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 사이트 아니면 이제 마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쉽게 채팅방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범죄 수익을 이제 만드는 게 마약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필리핀에 있을 땐 나올 때마다 여자친구가 이제 바뀌고 그럼 호화 생활을 하고 막 그랬나요? 아, 당연하죠. 예, 호화로운 생활의 기준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 기준을 넘어서 박왕렬이 NBP라는 교도소에서 이감이 되는 곳이 민도로라는 섬이에요. 예. 그 섬이 또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또 되게 유명한 게 필리핀 민도로 관광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섬 안에 그 농장 같은 교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풀어놉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옷을 입는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뭐 섹터 구역별도 나눠져 있고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박왕렬은 돈이 많은 편에 속했다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혁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도소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뭐 그 공간에서 별도로 별장에서 사업하는 뭐 그런 분위기던데 제가 김남국 변호사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한테로 완전히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딱 끝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조사만 하고 뭐 밝히고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인도협정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아마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송환을 받은 이유 자체가 우리가 직접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왜 아마 이럴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60년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필리핀에 죽을 때까지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을 왜 송환 요청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지구 끝까지 보호하겠다, 자국민을.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거든요. 지금 박광렬이라고 한 사람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은 되어 있지만 지금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그 안에서 또 다른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조직적인 범죄가 필리핀의 조폭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필리핀 교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마약 사업을 하니까 국내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또 더 처벌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범죄 행위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조폭들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철저한 법무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안 돌려보낼 수도 있다. 네, 안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돌려보낼 겁니다. 어제 오혁진 기자는 아마 끝나고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원래 데리고 올 때는 잠깐만 데리고 있을게요. 이러고 데리고 오는 거고 아직 조사가 안 끝났네요. 이러면서 있는 거고. 한시적 인도로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돌려보내야 된다고. 조건부 한시적 인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필리핀 당국이 못 밝혀낸 범죄를 그렇죠. 우리가 추가로 밝혀내면 한국의 사법 주권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추가로 범죄 지금 이제 살인과 관련해서 60년인데 추가로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재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20년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20년 살리고 그렇죠. 60년 남은 거 거기 필리핀에서 살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요. 우리가 한시라고 그랬지 메시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돌려줄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걱정은 좀 풀렸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약 판매해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이 엄청난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환수할 수는 있습니까? 압수나? 저희 국내법으로는 환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게 이게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차명 계좌라든지 그걸 은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국내여도 은닉하면 이걸 저희가 추징하고 이렇게 환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해외에다 어떻게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오혁진 기자 2부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김남국 대변인이 법률가니까 그런 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 찾아오면 10%. 찾아와야죠. 한도 없이 찾아오면 10%. 찾아야죠. 국민들을 그렇게 겁을 주고 살인한 자는 그럼요. 반드시 반성도 안 하셔야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리핀의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광렬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는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악질적이어가지고 교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으로 알려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또 정부에 대통령에게 제보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실제 이런 경우가 아마 없을걸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혁진 기자가 직접 현지 필리핀에 가서 저자를 만났었고 어제 들어오면서 그 이자가 좀 뻔뻔하게 모자도 그냥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마스크 쓰라고 그랬는데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어떤 기자한테 넌 남자도 아니야. 넌 남자도 아니야가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JTBC 기자인가 PD인가 되는데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가는데 오랜만입니다 그런 거야 이 PD가. 그러니까 싹 보니까 그자거든. 너는 남자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너 뭐요? 난 PD요. 아니 또 불거진 이유가 화나에 대한 공급책 그 고리가 이 박광렬이었다는 그 더 이상 국내 마약이 유포되는 거 이거 차단해야 된다. 그것도 큰 이유였다. 그래서 교민 그 만나서 교민 간담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되게 교민사회에서 정말 너무 공감하면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외교가 해외 교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경제든 교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게 보고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제 교민들도 다시 긍지를 가지고 그쵸.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내고 또 조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도 마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그걸 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국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다가 밖에 나가신 우리 국민들도 훨씬 더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근본이에요. 이게 국가죠. 이게 대한민국이고. 하여튼 아유, 정말 외교가 중요하다. 예, 그런 정말 말씀드리고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또 그동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동안 관계를 잘 맺어놓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위급한 시기에 또 원유도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 거 참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윤석열이 있었으면. 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정필승 변호사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